안정적인 관계에 접어든 연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남기 마련입니다. 바로 결혼이죠. 다시 영화 연애의 온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동희와 영은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결국 동희와 영은 서로 결혼하기로 뜻을 모으는데요. 이 같은 선택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결혼 이론을 통해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결혼은 결혼을 통해 얻는 효용이 혼자 살아갈 때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성립된다. 즉, 베커는 결혼을 가계가 생산을 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요리와 청소, 세탁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과 가족 간의 사랑까지 이 모든 것은 가계가 생산물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요. 가계 구성원들은 이런 생산물을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즉, 행복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총 생산물이 두 배우자가 홀로 살면서 각각 생산한 것보다 많거나 적어도 같아야 됩니다. 만약 혼자 살 때 더 많은 생산물이 나온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 배우자 후보 중에서 결혼을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교육 수준이나 종교, 사회계층, 연령까지 자신과의 공통점이 많은 배우자를 고를 때 서로의 특성을 강화하게 돼 결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기독교 신자라고 가정해 볼까요? 매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간다면 각기 혼자 가면서 지불할 때보다 교통비가 적게 들겠죠. 또 같은 종교를 믿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따른 충돌이 적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소비 성향이 비슷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자신과 유사한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함께 느끼는 만족감이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환경이나 배경 등이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결혼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의 원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와 과학자가 만난다면 두 사람은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켜서 높은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인과 미국인이 만나면 각기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높은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희와 영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은행원인 두 사람이 결혼하면 맞벌이가 되면서 수입은 2배로 늘게 되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 결혼이라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줄어든 한계 효용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선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에 성공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혼은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 단순히 연애를 할 때와 달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동희와 영도 끝까지 선택이 쉽지는 않았겠죠. 최근 비혼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아예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편익과 높은 수익, 개인적 자유를 포기할 정도로
결혼 생활의 만족감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행동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특별한 이득이 주어지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면 좋을 수도 혹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상황을 바꿔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 석 달만 쓰고 끊어도 된다는 이야기에 솔깃해서 부가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가 2, 3년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 달에 몇백 원 하는 부가 서비스를 끊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또 식당에 가서 항상 먹던 것을 시키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새로운 음식을 시켰다가 맛이 없는 리스크를 감내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이론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의 윌리엄 세뮤얼슨 교수가 실험해 본 결과 유산을 상속받을 때 현금인 경우와 주식 혹은 채권일 때 피상속인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투자를 하거나 예금을 하는 등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지만 주식과 채권으로 받으면 그냥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주식과 채권을 처분하고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손실이 날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I gotta live fast, and you got what I need. I want you, baby. Lovin's like a trapeze. We had a swing and thing, and then it came to think. Now you're falling, falling, falling. I told you hold on tight. Before you tip your right. Now you're calling, calling, calling. Trapeze. Come on, baby, you'll never fly with me. Trapeze. Come on, baby, you'll never fly with me. One in a million, I thought you would be. You live but not enough to fly with me. We started swinging hard, and then it caught your eye. You missed your timing, timing, timing. I saw the danger sign. Your heart was mine. You were lying, lying, lying. Trapeze. Come on, baby, you'll never fly with me. Trapeze. Come on, baby, you'll never fly with me. I'm looking down. You're on the ground and you're crying. Goodbye, baby, 'cause I gotta keep on flying. You played a two-faced game. 이런 현상유지 편향은 운명적인 사랑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강한 끌림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자인 것보다 함께일 때 더 행복할 거란 확신이 들지 않으면 결혼은 물론 연애까지도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이 잘 드러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비포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 비포 선셋입니다. 비포 선라이즈에서 운명적인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진 제시와 셀린느는 9년 뒤 파리에서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작가가 된 제시가 저자 사인회를 열게 됐는데 바로 그곳에서 셀린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렬한 85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사실 30대가 된 두 사람은 각자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제시는 지금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셀린느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 지금이라도 서로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영화는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지 않고
셀린느가 제시에게 기타로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실제 연인이 됐을 때 지금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또 그 행복감이 얼마나 갈지, 현재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후회가 남지는 않을는지 쉽게 확신을 갖기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는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시 9년이 흐른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이 커져.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쓸쓸해져요. 우린 취했고 그 밤은 참 길었죠. 나쁜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실끝 하나로 커다란 외툴 풀어내듯 자연스러웠던 걸 우린 알고 있어요.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 밤일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슬퍼져요. 우린 취했고 그 밤은 참 길었죠. 나쁜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실끝 하나로 커다란 외툴 풀어내듯 자연스러웠던 걸 우린 알고 있어요. 우린 어렸고 무엇도 잘 몰랐죠. 서로 미래를 참칠 수 없었죠. 오랜 뒤에도 제시와 셀린느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의 이끌림이 너무 강한 나머지 현상유지 편향마저 극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비포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비포 미드나잇에서 제시와 셀린느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일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평온하지 못합니다. 매일 싸움이 반복되고 때때로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리얼입니다. 운명 같은 사랑 끝에 결혼을 했어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걸까요? 셀린느는 더는 당신 사랑 안 해 라며 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겨우 이런 결말을 맞으려고 그토록 힘들게 사랑을 쟁취한 걸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 후 결국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셀린느의 대사로 화해를 암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장면에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이 떠오르는데요. 행동 경제학으로 얘기하자면 보유 효과로 설명이 됩니다. 보유 효과란 어떤 사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물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파는 사람은 집 가격을 높게 부르고 사려는 사람은 낮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의 매매 가격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호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볼까요? 머그컵과 초콜릿이 있습니다. A그룹에게 머그컵을 먼저 주고 가격이 비슷한 초콜릿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B그룹에겐 초콜릿을 먼저 주고 머그컵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C그룹은 머그컵과 초콜릿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A그룹의 89%가 머그컵을 그대로 갖겠다고 했습니다. B그룹은 90%가 초콜릿을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C그룹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실제 가치와 보유하면서 높아진 심리적 가치 사이에는 정서적 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 5달러짜리 머그컵을 나눠준 뒤에 얼마면 되팔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머그컵 소유자들은 평균 9달러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차액 4달러가 정서적 자본에 해당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연인이라도 다른 사람이 내 연인을 욕하면 괜히 기분 나빠지곤 하죠. 혹시나 표매를 하면 불쾌하기도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보유효과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일같이 징글징글한 싸움을 하면서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라며 또다시 보듬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사랑이면 어떻고 정이면 어떤가요? 아직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 사랑과 연애 그리고 결혼에 숨겨져 있는 경제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사랑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결국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행복이라는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접근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짚어본 영화들을 감상하시면서 현재 여러분은 얼마나 합리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지, 또 나는 상대방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